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생화학에 이어서 그냥 생리에 해당이 되는 호르몬 대사에 대한 거를 한 챕터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호르몬 대사는 우리가 영양학에서 여러 분야에서 정말 찔끔찔끔 필요한 구석에서 조각조각 되어서 우리가 배웁니다. 예를 들면 탄수화물을 할 때 췌장에서 인슐린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오드를 배울 때 갑상선 호르몬의 그 구성 요소로서 사용이 된다라든지, 수분을 얘기를 할 적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챕터가 바뀔 때마다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서만 나오지 이 호르몬 자체로서 우리가 공부할 기회는 사실 없어요. 근데 호르몬을 그렇게 조각조각해서 하게 되면 정립되어져 있는 어떤 틀이 없이 공부를 하면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깊지는 않습니다. 얇고 넓게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호르몬을 정말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만큼 두꺼운 하드커버로 되어져 있는 책 2권 이상입니다. 그거를 강의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그 호르몬이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생리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구체적인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관점을 호르몬 자체에다 맞춰서 이 호르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만 보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이걸 하다가 그 대사가 뭐였지? 그리고 또 생리학을 찾아본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깔고 들어가야지 되는 그 사항으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 강의에서 나오는 거에 집중해서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크게 중요하게 나지 않을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과 이 호르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분비계라고 얘기하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점을 맞춰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밀도 있는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체계를 세팅시키려고 하니까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과목에서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첫 번째를 보시면 여기 그림, 여러분들 자료에도 있을 테지만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모두 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내분비라는 말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러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내분비내과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내분비내과가 뭐냐 그러면 호르몬 체계에 이상이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당뇨 환자들이죠. 당뇨 환자는 이 호르몬 중에서도 인슐린에 대한 어떤 분비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민감도 같은 것들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오는 곳이 내분비내과고, 내분비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과 연결된 시스템이다라는 걸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돼요. 이름만 한번 쭉 보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흉선, 부신, 또 신장, 또 송과샘, 좀 익숙하지 않죠? 송과샘 혹은 솔방울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송과샘은. 그다음에 부갑상선, 심장, 소화관, 소화기 계통에 있는 뭐 위라든지 소장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췌장, 그다음에 생식기, 생식선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내분비, 호르몬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부분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씩 이제 구조를 봅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까 위쪽에 있었던 시상하부, 뇌하수체와 송과샘이라 하는 것은 뇌 속에 그 뼈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조직이에요. 시상하부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나 봤더니 뇌하수체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뇌하수체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돼 있고, 뇌하수체에는 막 영어로 복잡한 이름들이 많죠. ACTH, TSH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뒤에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그러면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옥시토신이라는 물질과 항이뇨 호르몬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송과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방울샘인데,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이 멜라토닌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영양학을 할 적에 많이 드러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송과샘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에 의해서 우리가 밤을 인지하게 되고 낮을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밤이 되면 잠이 오게 하기도 하는 우리 생체의 시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반대 방향 나라에 가면 이 송가셈이 혼란이 오는 거죠. 밤과 낮을 한국에 있을 때로 세팅을 시계를 맞춰놨는데 외국으로 가게 되면 그게 밝음과 어두움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 적응이 필요한다는 것은 이 송가셈이 그쪽 시스템에 맞게 시계를 다시 세팅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조금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참고하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분비는 갑상선. 그 다음에 또 부갑상선 있어요. 갑상선에서 나오는 것은 티록신, 3요오드 티록신, 칼시토닌 이런 물질이 나온다고 돼 있고, 가슴샘에서는 티모신이라는 게 나오시는데 이거 흉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더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부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칼슘 대사할 때 봤었죠.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갑상선에서는 티록신이라는 것이 있고 3요오드 티록신이 있는데 여기서 T4라고 되어져 있는 티록신은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발견해서 막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칼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성격이 다른 물질들이 나오니까 갑상선 호르몬 1, 2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완전히 다른 칼시토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갑상선 호르몬은 다행히도 한 종류의 호르몬만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기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거를 딱 이해를 하죠. 약자로는 PTH입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나오는 ANP는 심장성 나트륨 배설 촉진 펩타이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영양학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진 않지만 이런 물질이 나와서 신장에 작용을 해서 나트륨의 배설에 어떤 문제를 준다라거나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물질로 보시면 되고, 소화관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접하죠. 가스트린이라든지 세크레틴, CCK, 콜레시스토캐닌 같은 물질들이 호르몬인데 소화관에서 나와서 소화기 전체를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신이 있습니다. 부신은 부신 수질과 피질이 있는데, 부신 수질은 안쪽에 있는 구조 안에서 안쪽을 얘기하고 피질은 바깥쪽에 있어서 바깥 피를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을 잠깐 보면 수질에서 나오는 것은 에피네프린 혹은 노에피네프린이라고 얘기를 했고, 피질에서는 코티졸, 알도스테론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는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는데, 이 코티졸은 당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알도스테론은 염류, 그러니까 칼륨과 나트륨의 조절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것은 성 호르몬을 얘기하죠. 그 콩팥은 적혈구 생성소와 칼시트리올 또는 레닌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분비되는데, 우리가 하는 이 내분비 기관에서 사실은 콩팥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른 기관을 도와주는 것들이 좀 많고 구조까지 알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콩팥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콩팥에서는 칼시트리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칼시트리올이 뭐냐면 비타민 D의 활성형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우리가 영양학이나 또 생리학에서 배웠듯이 비타민 D는 피부에서 합성이 되어서 우리 몸을 돌다가 간에 가서 25번 자리에 수산기, OH기를 붙이면서 이제 세팅이 돼서 우리 몸을 돌아요. 그러다가 칼슘의 혈중에서 떨어지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콩팥으로 가서 거기에서 칼시트리올로 전환이 되어서 이 칼시트리올이 활성형 비타민 D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비타민에도 속하고 호르몬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물질이에요. 비타민 D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의 중심에 있는 물질인데, 그래서 칼시트리올은 비타민 D의 활성형이다. 그리고 비타민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얘는 호르몬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그 다음에 레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다른 호르몬을 할 건데, 이 레닌도 호르몬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혈구 생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자라고 하는 게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액 중에 산소 농도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신장이 감지를 하면 여기에 있는 적혈구 생성소, 이제 영어로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이게 호르몬이죠. 얘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 적혈구를 만드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산소 운반을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이제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나오는 호르몬들은 직접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에 가서 골수로 이 적혈구 생성소가 이동을 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산소 이동이 원활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이 세 가지는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고 뒤에서는 안 나올 거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췌장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내분비 기관이죠. 그래서 인슐린, 글루카곤,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췌장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특히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물질은 당의 혈당 조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선은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여자는 여자스럽게, 남자는 남자스럽게, 또는 그 여자가 여자의 생식기가 발달하게, 남자는 남자의 생식기가 발달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세를 다시 출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도 중요한 내분비 물질들이 분비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할 텐데 그 내분비 각각 기관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내분비 선, 그러니까는 책에 따라서는 내분비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내분비섬에서 나오는 것들의 그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거는 자료를 참고하세요. 제가 하나씩 보지는 않을 텐데 아까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아까는 그림으로 봤다면 여기서 글로 이자 혹은 췌장이라고 말하는 곳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간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다른 얘기는 소마토메딘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난소, 여자의 그 생식기에서는 에스타디올, 이것이 에스트로겐이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황체 호르몬의 이제 이름이에요. 그 남자에게 있어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더라, 장소에 따라서. 그래서 나오는 장소에 따라서 정리했는 겁니다. 부신 피질에서 코티졸과 알도스테론, 앞서 얘기했던 거. 부신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나오고요. 심장에서는 심방성 나트륨 배설 촉진 펩타이드. 시상 하부에서는 어디를 분비를 자극하는가 봤더니 뇌하수체 전엽을 표적기관으로 하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더라. 잠깐만. 여기는 간에 대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작은 창자. 그러니까 소장에서는 세크레틴과 콜레시스토키닌, 갑상선에서 아까 했던 티록신, 3요오드 티로신, 칼시토닌, 또 송과샘에서는 멜라토닌 같은 물질들이 쭈르륵 나오고, 부갑상선에서는 부갑상선 호르몬, 위에서는 가스트린, 흉선, 가슴샘에서는 티모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뭔가를 자극하는 많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자극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 등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조직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화학적인 구조에 따른 호르몬의 분류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기 5가지를 했는데 5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고, 크게 여기에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호르몬과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이렇게만 구분해도 우리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면 다 전구 물질이 아미노산, 단백질도 아미노산이 합쳐진 거니까. 근데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이 전구체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전구 물질이 다름으로 인해서 성격도 다르지만 그것이 표적기관에 가서 하는 어떤 기능도 역할도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비스테로이드성 호르몬 혹은 수용성 호르몬이라고 해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은 지용성이라고도 하고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 수용성 중에서 조금 구분해서 보면 좋은 것이 아민 계열의 이제 호르몬이 노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이 있는데 요거는 구체적인 것은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아무튼 이 아민도 어떤 거냐? 수용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또 다른 표를 보면 여기에 몇 번 나올 텐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민 계열, 그 다음에 나머지 단백질과 펩타이드 계열,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계열에 대한 설명을 했고, 여기는 하나 더 지방산이 나왔어요. 먼저 아민 계열을 보면 아민 계열은 방향족 아미노산, 티로신과 트립토판으로부터 유래된 호르몬을 우리는 아민 계열이라고 하는데, 아민 계열에 속하는 것은 티록신, 3요오드 티록신, 이거 갑상선에서 나왔죠? 멜라토닌,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솜과샘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였고,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은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는 뭐 다 단백질과 펩타이드로 되어져 있고,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이름은 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코티졸, 또 하나 더 있는데 알도스테론이라는 물질도 있죠. 그 다음에 지방산이 나와요. 지방산은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경계로 이 위쪽과 아래쪽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호르몬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호르몬은 분비되는 곳이 있다. 그리고 얘가 분비를 시키는데 어디로 분비를 하는가 하면 혈액으로 분비를 해요. 다시 얘기를 하면 이 호르몬이 다니는 길은 혈관이에요.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가다 보니 표적기관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지방산은 만들어지는 장소가 그곳에서 나오는 근처에서 만들어져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수 20개인 물질을 우리가 에이코사노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이코사노이드는 탄소수 20개인 물질이 뭐가 있냐면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지방산이랑 EPA라고 하는 지방산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호르몬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게 호르몬이 갖춰야 되는 조건을 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에이코사노이드라고 불리는 프로스타그란딘 시리즈에 있는 물질들은 우리가 유사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사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과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 그래서 유사 호르몬인데 그거는 지방산이 모체예요. 어떤 지방산? 탄소수가 20개인 지방산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호르몬이더라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별도니까 요거는 이제 빼고 우리가 요 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하시고. 자, 각각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사는 것, 글은 많은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펩티드,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 다음에 아민 계열을 별도로 구분했는데 펩타이드는 그냥 수용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호르몬들은 미리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세포 안에 저장돼 있다 필요하면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더라. 혈액을 통해서 가는데 방광기는 짧다. 그리고 수용체의 위치가 세포막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그림에서 보면서 다시 이해를 할 건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요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볼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은 정구체로부터 필요시 합성이 되는데 정구체가 뭐죠?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존재를 하다가 그것이 필요시에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확산에 의해서 움직이고 혈액에서는 용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용체와 결합이 돼서 이동이 되고 뭐 방광기는 길다. 그리고 수용체의 위치가 여기는 세포막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차이. 요거는 다른 그림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아민 계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향족 아미노산이 정구체가 돼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카테콜라민 계열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바로 뭐냐면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이고 갑상선 호르몬은 알다시피 티록신 T4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뒤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할 때 차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카테콜라민과 갑상선 호르몬 이 두 가지 물질은 아민 계열이다 라는 것만 여기서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뒤에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이거를 읽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호르몬이 그 속에서 구성되어져 있는 화학적 구조에 의해서 지용성과 수용성을 우리가 나눌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용성은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고 수용성은 비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을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타난 그림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론 만들어지는 단계도 다르지만 그 호르몬이 본인이 작용할 수 있는 표적세포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렇게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요. 먼저 지용성,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을 보시면 이렇게 세모처럼 생긴 게 호르몬이라고 하면 얘는 그냥 쑥 들어가요. 이 두 층의 세포막을 뚫고 쑥 들어가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어떤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직접적으로 핵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데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변형을 일으키는 역할을 직접 한다는 뜻이에요. 수용성 호르몬은 이걸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뭘만 하냐면 이 문 앞에까지만 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서 신호만 전달을 해줍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좀 전달해 줘 라고 이렇게
메시지만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용체가 그걸 받아서 이 아래쪽에 그 다음 단계를 쭉 진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먼저 수용성 호르몬을 볼게요. 수용성 호르몬은 표적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세포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용성은 할 일이 뭐냐면 여기 와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성 리셉터, 수용체와 수성체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인지할 수 있는 물질과 결합을 해서 그 신호를 자체적인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어디까지? 핵까지 전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안 들어와요. 여기에 있는 호르몬은. 신호만 전달을 한다. 그리고 요 안에는 관련된 물질들을 자기네가 변형을 시키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호르몬이 세포질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한다. 근데 수용체는 단백질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여러 신호 전달 경로를 유발시켜서 세포 안에서 순차적으로 전환을 한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모든 호르몬은 이 핵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세포질 안으로 들어가서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수용성 호르몬의 한 종류, 신호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호르몬 2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호르몬은 자기가 원하는 표적세포 근처에 오면 여기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이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용성 호르몬이 1차 전령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분자량이 얘가 크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지 못해요. 여기 인지질 막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합만 하고 이걸 결합을 한다는 그 신호에 의해서 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G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리 사회로 치면은 여기 있는 1차 전령인 호르몬이 이제 외국에를 갔어요. 근데 영어를 못해. 미국을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통역사를 불러야 되죠. 얘가 통역사인 거예요. 세포 안에서 어떻게 신호를 전달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는 세포 안에서 그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번역기 역할을 하는 G 프로테인에게 이렇게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활성화가 되면서 자기가 직접 소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인 또 다른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활성화시키면서 2차 전령,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또 다른 물질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CAMP라고 해서 Cyclic AMP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보통 때는 AMP 형태로 있다가 G 프로테인에 의해서 이 효소가 활성화가 되고 그 활성화된 영향력으로 스스로가 활성이 되면 드디어 이 CAMP가 다른 효소들을 활성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해요. 그러면 다른 효소들은 어떻게 촉매가 되느냐? 인산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활성화가 진행이 되죠. 활성화가 되면 그 물질들이 아까 했었던 것처럼 핵 안에 들어가서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대사적인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단순하게 소식을 전달을 해서 쭉 신호를 전달한다고 쳤으면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관련된 G 프로테인을 통해서 CAMP라고 하는 2차 전령체를 활성화시키는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 방법이 대부분의 호르몬, 수용성 호르몬이 전달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전령이 세포질 안에 활성화되는 단백질 키나제라는 말은 인을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을 붙여주는 효소에 의해서 나머지 그 효소들이든지 단백질들을 변환을 시켜서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된 물질들이 그 기능들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수용성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지용성은 아주 무대뽀예요. 지용성이 이렇게 오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대. 그러면 막 쳐들어가요. 어디로? 뭐 수용체 이런 거 필요 없이 막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핵까지 직접 들어가서 이 세모가 호르몬인데 호르몬이 계속 움직이죠. 직접 가서 여기에서 핵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막과 핵막 자체도 통과를 막 해버려요. 해서 그 핵 속에 있는 단백질 수용체와 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단백질 수용체는 이 유전자, 아주 꼬여져 있는 DNA가 꼬여져 있는 이곳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단백질을 발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뉘는데 그러면 지용성이 그리 많지 않았죠.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질들은 다 이 방법을 통해서 표적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